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에서 보는 한국 강혜신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규 방송 시간에 여러분들께 전해드리지 못했었던 해리 해리스 주한미 대사의 수염 문제요. 그리고 월스트리트저널에 미국의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더 내야지 된다고 기고문을 쓴 것이 미국에서 잘못된 기고문이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북한에서 김영철 측근인 리선곤을 외교부 외무상으로 임명한 것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또 하나는 2032년도 올림픽을 남북 공동 주최로 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에 대한 그런 비난하는 어피니언, 이런 몇 가지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기생충에 대해서 날마다 새로운 내용이 아주 진지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따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해리 해리스 주한미 대사의 수염 문제는 제가 미국에서 볼 때는 몇 가지를 우선 좀 다른 시각에서 봐야지 되는데, 기자들이 아름아름 들어서 알고 취재한 게 아니라 이게 기자회견을 했다는 거죠. 외국인 기자들을 모아놓고 내가 일본계라서 비난을 받는다. 나는 미국 사람이다. 물론 일본에서 일본계 어머니와 군인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긴 했지만 나는 미국 사람으로 이제 미국을 대변하는 주한미 대사를 지내고 있는 거지 일본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같은 해리 해리스의 주장에 대해서 상당히 동의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나 문제는 그게 아니야, 다른 데 있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가 한국 사람에게는 물론 지금까지 너무 밉상으로 굴었기 때문에 그런다 하는 지적도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맨 마지막 부분에 처음에는 먼저 언론사들의 보도를 전해드리고 마지막에 그 같은 보도를 접하는 미국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CNN 같은 경우는 인종차별, 역사, 정치 이런 제목을 달아놨거든요. 왜 한국 사람들은 그의 수염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하면서 미국 대사관 또 대사 가운데서 정말 가장 기괴한, 이상한, 괴상망측한 비난을 받은 사람이 바로 주한미 대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모든 역사적인 배경, 그럴 만한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지만 외국에서는 뭐든지 다 바탕을 근본을 알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단지 몇 가닥의 수염일 뿐인데 이런 식으로요. 몇 가닥은 아니겠지만 몇백 가닥이겠지만 그런 수염일 뿐인데라고 얘기를 하면서 한국에서 지금 다 지적하고 있는 그런 것들도 그대로 전합니다. 히로히토 왕도 수염을 길렀고 총독들 또 도요 히데키 이런 사람들이요. 히로히토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제가 여러분들께 따로 말씀을 안 드려도 되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아직도 일제 치하를 기억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더군다나 단일 민족을 굉장히 강조하는 한국의 외국인 혐오는 놀랄 만큼 흔하다. 미국에서도 흔합니다. 소수 인종에 대한 차별과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나 적어도 아직까지는 그런 것을 하면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요즘에는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한국에서는 굉장히 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해리스 대사 자체는 외국인들을 불러놓고 한 기자회견에서 내가 한국과 일본과의 역사를 충분히 이해하지만 난 미국 대사 아니냐. 더 중요한 것은 이 코수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정말 미국에서 지적할 때 체리픽이라는 걸 하잖아요. 스토리가 이만큼 많은데 그 사이에서 애플픽이라든가 체리픽이라든가 몇몇 개 쫙 뜯어내서 한다 하는 것 하면서 내 이 코수염과 한국에서 어떤 정치인이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인이었는가 보죠. 일본 총독처럼 굴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일본 총독들도 다 코수염 기르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하는데, 해리 해리스 주한미 대사는 그 점에 대해서 안중근 안창호도 코수염을 길렀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군에서 은퇴하고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면서 뭐 키를 키울 수도 없고 뭐를 바꿀 수도 없고 수염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새로운 인생에 대한 그 시도로 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떤 기자가 물어봤는가 보죠. 그러면 지금 그 한국 사람들 이런 마음도 그렇고 그 한국과 미국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수염을 깎을 그럴 의향이 있는가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사람이 말한 답변 자체는 누군가가 그럼 내가 수염을 그런 이유로 깎게 된다면은 이 수염을 깎는 게 한미 지금 현재의 이 관계에서 도움이 된다는 것을 나한테 확신을 시켜야지 된다. convince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제 많은 미국의 매체와 뭐 영국의 가디언도 보도를 했고 BBC 방송도 전했는데 그런 그 매체는 그대로 해리스 대사의 말을 썼고 뉴욕타임즈의 경우는 최상훈 특파원이거든요. 그래서 그는 수염은 깎지 않겠다고 말했다라고 딱 그 설명을 했습니다. 역시 BBC 방송도 마찬가지로 한국의 어떠한 그 정치인뿐만이 아니라 한국 신문도 그랬다고 하죠. 그 총독의 그 비유를 했다라고 얘기하면서 BBC 방송은 그 해리 해리스는 안중근, 안창호 의사도 수염을 길렀다, 콧수염을 이렇게 얘기했지만 BBC는 장개석도 수염을 길렀다. 뭐 그 당시에 그렇게 아시아에서 수염을 기르는 것이 어떤 그 유행 내지는 트렌드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BBC 방송이 설명을 좀 해줬어요. 이 같은 원인은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해리 해리스 대사의 발언들이요. 특히 이제 그 방위비 분담금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다던가 서울과 일본과의 관계 개선 지소미아 있었을 때 그리고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북한의 그 개인 관광 같은 것을 허락한다는 검토하라는 이런 발표를 했을 때도 워싱턴과 should라는 단어를 써서 컨설팅을 해야지 된다. 이 같은 태도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그렇다라는 지적을 했고요. 대체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부터는 미국의 일반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리 해리스가 기자를 불러놓고 있으니까 다 보도를 했을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미국에서의 보도는 아니 어찌 그런 일을 가지고 그럴까 뭐 이런 형태로 보도를 했는데 일반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중요한 일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그룹이 있고 또 다른 그룹은 왜 그러면 그 일본계인 그를 한국 대사로 지금 임명을 했는가? 한국과의 동맹을 악화시키려고 그랬는가? 트럼프 대통령이 그 아이디어는 어디서 얻었지? 푸틴에게서? 뭐 이렇게 비아냥거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또 다른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의 그 오랜 그 역사를 디테일하게 알았다고 나는 믿어지지가 않아. 이렇게 말한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오바마 대통령을 비난을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역사를 잘 알면서도 그를 주한 미 대사로 했다라고 하니까 또 다른 사람이 아니야. 오바마가 아니라 지금 트럼프 때의 주한 미 대사로 간 사람이라니까 뭐 이런 얘기요. 대통령 바뀌면 이렇게 중요한 그 나라, 그 아주 중요한 동맹국 또 정책도 첨예하게 대립되기도 하고 그럴 때는 항상 뭐 바꾸죠. 계속 직업 외교관이 아닌 이상은. 그리고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일제 시대 때의 그 식민지 시대의 압박 같은 것이 콧수염을 보면서 생각이 난다고 하는데 그런 분들 지금 몇 분이나 되는가 80세가 넘어야지 되는데 인구의 몇 %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어떤 사람은 무슨 소리 미국인들은 그런 펄 하버를 경험한 사람이 얼마나 돼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야지 돼 라고 얘기를 했고요. 영환이라는 아이디를 가지신 분 지금까지는 제가 아이디를 보니까 분명하게 한국분이다라고 믿어지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 댓글은 워싱턴 포스트에 보도된 기사에 대한 댓글입니다. 영환이라는 분은 이건 수염의 문제가 아니야. 그의 태도와 무례함 그게 마치 히틀러의 어떤 악행 같은 것을 연상시킨단 말이지 라고 얘기를 했고요. 어떤 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사로 임명한 사람은 모든 나라에서 중요한 나라에서 다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 문제를 안 일으키고 대사직에 적합하게 하는 그 요바노비치라는 우크라이나 대사 같은 경우 그런 사람은 오히려 소환해버리고 또 다른 사람은
해리 해리스를 주한미 대사로 가진 게 미국에는 행운이다. 그는 미국과 한국에 좋은 일을 할 것이다. 그런데 빨간 색깔인 그 문재인 대통령의 사우스 코리안들이 역사를 뭔가 좀 베네핏으로 만들려고 한다. 일본과 한국과의 그 과거의 역사로 일본이 나쁜 나라다 하는 것을 그렇게 강조를 해서 그런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아이디는 farmer4라는 아이디를 갖고 계셨거든요. 하면서 이분은 many 코리안 내가 많이 알고 있는데 일제시대를 지낸 것, 일본에게 고마워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다른 사람은 한국이 그 당시에 힘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일본의 아래로 들어가기를 선택을 했다라고 얘기하니까 또 다른 사람은 참 가장 무식한 코멘트다. 정말 무식한 코멘트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 코멘트는 또다시 farmer4라는 분이 했군요. 하면서 또 다른 사람은 이분도 어쩌면 뭐 한국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분 아니실 수도 있고요. 아이디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소설 빠찡꼬를 읽어야 된다. 이 코리안 아메리칸이 쓴 아주 훌륭한 소설이잖아요. 오바마 대통령도 읽어보라고 추천을 했었던, 물론 오바마 대통령 기생충도 2019년도에 가장 좋게 본 영화라고 했지만 빠찡꼬를 좀 읽어봐야 된다. 부분적으로나마 그 책을 읽으면 한국인이 일본 식민지 시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고통을 받았는지를 느끼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또 다른 사람은 해리 해리스 주한미 대사의 여러 가지 지금까지 해왔던 일에 대한 기록이 좋고 그가 원하면 수염을 기르는 거지 뭘 그래. 한국인이 문제야. 문제는 인종차별을 엄청 심하게 한다니까. 한국인이 최악의 인종차별주의자라니까.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 같은 이슈는 한국 내에서만 마무리가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리 해리스 같은 사람이 외국인 기자를 불러놓고 기자회견을 했을 때는 외국에 알려져라 하는 거잖아요. 외국에서 이러한 것을 외국 사람들이 접할 때는 한국이 아무튼 좀 뭐라고 할까요? 그가 밉게 굴었다고 할지라도 인종을 가지고 그런다는 것이 한국 사람들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들도 사실은 굉장히 예민하게 외교적으로 외국에서는 반응이 나올 때가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번에는 정규 방송 시간에 딱 팩트를 전해드렸던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가 그건 미국의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잘못했다 하고 기고문을 쓴 것을 전해드립니다. 이번 주에 미국의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공동으로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신문 가운데 하나죠. 보수적인 신문이고 월스트리트저널에 기고문을 써서 한마디로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더 내야지 된다. 한국은 의존국이 아니라 미국의 동맹국 아니냐. 돈도 그렇게 많으면서 물론 최근에 현대 무기를 현대화하고 하면서 그런 거 고맙다. 그게 미국 무기 사줘서 고맙다는 얘기죠. 그리고 국방비도 8몇 % 늘리고 앞으로 몇 년 동안에 7.1%인가 2%씩 매년 늘리기로 한 건 너무 잘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국방비 더 내라 한 것은 이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데니엘 드패트리스라고, 이 글이 기고문이 쓰여진 매체가 더 중요합니다. National Interest라고 요즘 북한 문제라든가 한국 문제에 관해서 미국에서 가장 많이 의견을 내는 그런 매체거든요. 거기에 썼는데 이분은 Defense Priorities라고 외교 정책이요. 더군다나 이제 특히 가장 미국의 안보와 번영에 포커스를 두는 그런 조직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국방에 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데니엘 드 패트리스. 이분은 미국 국방장관과 국무장관의 월스트리트저널에 보낸 기고문이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책을 이렇게 마구 홍보를 하려고 할 때는 사실은 실용적인 정치가 죽어버렸을 때 그런 건데 이 두 사람이 다 외교의 기본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해 못하죠. 이 국무장관도 외교를 접한 지 불과 얼마 되지 않고 국방장관도 마찬가지니까는요. 물론 두 사람 다 웨스트 포인트를 육군사관학교를 동기동창으로 공부하고 졸업한 사람이긴 합니다만은 지금 이 전문가가 얘기하기를 한국과 미국의 방위비 문제는 진행 중인 협상 중인 사안이 아닌가. 그리고 불과 얼마 전까지보다 지금 협상이 조금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가.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도 그렇게 마구잡이로 5배 꼭 올려야지 돼라는 것에서 조금 물러나기도 했고 왜 이렇게 협상이 진행 중에 정말로 세련되지 못하게 이 같은 주요 신문에 아주 감정적인 부분일 수 있는데 한국 사람들에게 그러한 것을 썼느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년 동안 계속 이렇게 방위비 인상금 이런 것을 얘기를 해왔었는데 물론 두 사람은 지렛대로 쓰기 위해서 이렇게 써놓으면 한국이 막 겁나서 방위비 인상해주겠다라고 할 줄 알고 그런 것 같은데 그게 반대 방향의 영향이 올 것이다. 역영향이 올 것이다. 전에 국무부에서 한국구 담당관으로 일했었던 민타로 오버라는 그런 분이 지적을 한 것을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동맹에 해가 되고 동맹국가의 국민이 미국에게 나쁜 감정을 갖게 되는 그런 것일 것이다. 아니 외교를 조용히 협상하고 해야지 되는 것이지 이렇게 두 탑 장관들이 공개적으로 할 수가 있겠는가 하면서 2015년도에요. 그 당시에는 이제 민주당 행정부였었죠. 오바마의 외무장관이었던 존 케리가 그 사람은 상원의원 오래 하고 외교 경험도 많았었는데도 이란을 압박한다고 뉴욕타임즈에 좀 이란에게 강하게 구는 그런 기고문을 써서 그것을 수습하느라 하고 존 케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런 것을 상상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면서 이 내셔널 인트레스트라는 잡지가 일반인들이 많이 보는 잡지는 아니거든요. 전문가들이 많이 보고 저처럼 이제 보도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보고 하니까 그런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흐름을. 그래서 이 사람이 지적을 합니다. 이런 걸 상상해 볼 수 있겠는가. 조지 슐츠라는 노련한 국무장관이 워싱턴 포스트에 구소련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글을 썼다. 그게 언제냐면 중거리 핵조약 협상 중에 그 협상 중에 조지 슐츠 국무장관이 그런 일을 했겠는가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은 외교의 기본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하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북한에서 지금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했나요? 한국 정부에서 먼저 나왔고 그게 이제 확실한 북한이 미국에서는 이 점을 이렇게 봅니다. 한국에서는 김영철 하면은 북한의 김영철 하면은 미국에서는 스파이 마스터로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천안함 그 사건에 그냥 가장 한가운데 있는 사람 이 정도로 하는데 이 김영철의 측근 리선곤이다. 이렇게 보도가 되는데 미국에서는요. 군인 아미맨 노스코리아가 아미맨을 미국과 협상을 하는 특사로 선택을 했다. 외무상으로 리선곤을 아미맨을 선택을 했다. 그러면 이게 리용호 평생의 외교관을 리플레이스 하는 거잖아요. 그 점을 미국에서는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그가 군인이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보면은 이제 리용호만 하더라도 굉장히 유연하니까는요. 그런데 결국은 김정은이 트럼프와의 개인적인 관계를 버리고 핵을 포기하고 경제 제재를 조금 풀어짐을 받는다. 경제 제재 해제를 받는다. 이것도 포기한 것 같다. 미국에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영철이 미국에서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지난번에 한국과 북한이 굉장히 사이가 좋고 그래서 두 번째였던가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그 평양에 가면서 두 번째 만남에서 한국의 무슨 그 재벌 그룹에 뭐 여러 사람들과 함께 갔는데 그때 재벌 그룹 그 총수들 앞에서 굉장히 무례하게 얘기했었던 사람이 김영철이라는 거죠. 아니 행동도 안 하고 뭐가 목구멍으로 넘어가느냐 밥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 사람이다. 그런데 이 사람이 미국과의 협상 경험은 없고 그렇다고 또 그 전통적인 그 외교적인 백그라운드도 없고 최선희 같은 사람이요. 그러면 최선희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따라서 미국에서는 김영철을 이제 외무상으로 딱 그 픽한 것을 보니까 북미 대화의 돌파구를 찾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번 주에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개별적인 관광은 유엔의 단체 관광 이런 것에 저촉을 제재를 받지 않기 때문에 뭐 그런 것 이제 해보라 뭐 이런 얘기를 한 것 뭐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하나는 지금 그 노스 코리아와 그 사우스 코리아가 그 2032년도에 올림픽을 하고 싶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그 가능한 일인가? 그 점에 있어서 조금 좀 낙관적이지 않은 그런 시각이 미국에서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문재인 대통령은 아직도 그걸 믿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요. 미국의 그 국방 포럼 파운데이션이라고 디펜스 포럼 파운데이션의 그 회장인 그 수잔 스콜티 뭐 이런 분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ridiculous하다고 참 어찌 그럴 수가 있어라고 할 때 이제 보통 ridiculous하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같은 아이디어가 도덕적으로도 맞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2032년 남북 공동 올림픽이 가능하다고 믿고 그것을 원하면서 세계의 남북이 이렇게 손을 잡고 잘 나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황금의 기회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지만 이게 말이 되느냐. 2018년도 물론 남북관계가 좋았을 때 이러한 아이디어가 시작이 돼서 2019년 2월 달에 이제 그 IOC에게 얘기를 했고 IOC 그 프레지던트가 뭐 웰컴. IOC는 항상 뭔가 보여줄 것 그 웰컴을 할 수밖에 없죠. 뭐 스포츠를 통한 평화 이런 것을 얘기하고 티켓도 많이 팔릴 수 있고 뭔가 새로운 뉴스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리고 나서 2주일 뒤에 하노이 회담이 깨져버렸고 또 그 뒤에 어땠습니까? 이 평양에서 뭐 월드컵 예선전하고 할 때 아무런 관중도 없고 정말 한국 선수들이 다치지 않고 돌아온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했어. 그럴 정도로 아주 그 냉랭했었던 그 관계 같은 것도 쭉 그 지적을 하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필 로버슨 같은 사람, 이 사람도 아시아 디비전이요, 그 휴먼 라이트 워치 그러니까 인권 문제에 관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의 그 재단의 아시아 쪽에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되는 경우 북한에서도 경기를 해야 되는데 북한 경기장은 누가 짓는가? 노동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이 짓는가? 지난번에 그 카타르에서 이민 노동자들이 월드컵 그 경기장을 지은 것을 얼마나 비난을 했는가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1936년도 아돌프 히틀러가 그 올림픽을 홍보한 뭐 이런 것들 북한을 더 홍보할 기회를 주는 것인가? 2008년도에 베이징 올림픽이 있으면서 이렇게 올림픽까지 치르고 나면은 베이징이 인권 문제를 얼마나 좋게 할 것인가 세계에서 기대를 했었는데 그 뒤에 어떤 뉴스가 들리는가? 종교가 다르다고, 인종이 다르다고, 소수인종이라고, 위구르족, 무슬림을 아직도 지금 그 10년이 지났는데도 베이징은 엄청 그 학대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서울의 그 이진구 씨요. 서울 정부의 그 올림픽 홍보팀을 맡고 있는 이분도 2032년 공동올림픽 개최 어려움을 시인을 했다고요. 요즘에 관계가 뭐 만만치 않으니까는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평화를 위한 역사적인 기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반대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순진한 낙관이다. 그리고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무시하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IOC에서는 뭐 언제라고 딱 뭐 정하지는 않죠. 확정이 이게 된다 안 된다 언제쯤 정한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2025년 이전에는 확정을 지어야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남북한이 공동 게임을 한다면 그 전에 유엔의 경제 제재가 북한에 대한 것이 없어져야지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올림픽에 대해서 이렇게 그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 공동 올림픽 개최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올림픽이라는 것 자체가 모든 차별이 다 없어야지 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인종, 국가, 피부, 뭐 남녀, 종교, 정치, 뭐 기타 등등 국가. 그런데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스프링걸 이런 분은 문재인 대통령의 말대로 정말로 남북한 그 공동 그 올림픽 개최가 된다면 참 이중적인 것이다. 사우스 아프리카에서 올림픽 하는 것을 거부하는 그 이유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여러 가지 차별이 있고 인종 차별이 있고 하니까. 그런데 사실은 어찌 보면 사우스 아프리카보다도 더 나쁘다고 할 수도 있는 인권에 있어서 그런 그 북한인데, 그런 그 북한에서 올림픽을 여는 것을 받아들여야지 되는가? 인정해야지 되는가? 아무것도 고쳐지지 않은 채 이런 얘기들을 밖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한국에서 더 많이 알고 계시고 뭐 미국에서도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롯데의 창업자 신격호 그 회장이 사망한 것을 미국의 모든 언론이 전부 보도를 합니다. 그런데 한국 분들이 알고 있는 뭐 그 이상 깊이 들어가는 그런 매체는 이제 특수한 매체고요. 1948년도에 추인껌, 롯데껌이잖아요. 롯데 하면은 일본에서 시작해서 그 뒤에 이제 한국으로 와서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소매업에서부터 그야말로 케미컬까지 여러 가지를 했고, 이리하여 한국의 5대 큰 재벌의 창업자들이 모두 숨졌다. 더군다나 이제 신 회장 같은 경우는 두 아들 그 문제를 끝내 그 해결되는 것을 보지 못했고, 그리고 와이프는 일본 사람이지만 사실혼은 또 서미경 씨와 사실혼 관계잖아요. 또 롯데라는 회사가 일본의 회사다라고 해서 일본의 회사이기도 하고 뭐 한국의 회사이기도 하고요. 반일 감정이 있을 때마다 굉장히 고통을 당했고, 또 사드 문제로 일본에 뭐 롯데마트가 많았잖아요. 굉장한 어려움도 겪었었다. 아무튼 한국 하면은 그 아시아에서 아주 강한 경제 대국이기 때문에 이 재벌들에 관한 그런 보도들은 꼭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정규 방송 시간에 대강 전해드리느라고 자세히 못 전해드려서 마음이 좀 불편했던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크게 자세히 전해드릴 그런 부분도 없어요. 워싱턴 타임즈와 박원순 서울시장이 인터뷰한 내용인데, 뭐 박원순 서울시장이 인터뷰를 할 때 항상 뭐 국내에서도 뭐 그렇게 막 싹 귀에 들어오게 아주 뭐 새로운 내용을 얘기를 하고 뭐 이러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만 이제 그 워싱턴 DC를 방문을 했기 때문에 워싱턴 타임즈가 그와 인터뷰를 했는데, 차기 대선 주자 후보군으로서 그 같은 뉴스메이커로 인터뷰를 했고, 굉장히 그 문재인 대통령의 특히 그 남북 화합 같은 것을 강하게 지지하고, 그런 면에서는 그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이 사람은 평양은 핵을 포기할 것이다. 한반도는 통일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사실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예전에 그 서울시장 되기 전에 미국에서 머물렀었던 적이 있잖아요. 그때 뭐 인터뷰도 뭐 여러 번 하고 했었던 그런 기억은 납니다. 그런데 아무튼 뭐 과격하거나 이런 분은 아니잖아요. 문재인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년 동안 김정은 위원장이 좀 컴했었던 것, 이런 핵 테스트라든가 미사일 테스트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크레딧을 받아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산등성이를 평화로 가는 길은 넘고 또 넘어야지 된다. 이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더 있을 것이다. 새로운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늘 들어왔었던 그러한 내용을 얘기를 하면서 63세의 삼선 시장인데, 이제 서울시장이니까 서울이 워낙에 인구가 많은 곳이니까 뭐 시장이라 하더라도 굉장히 큰 정치인이잖아요.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것, 서울이 뭔가를 앞서갈 것이고, 지금 테크놀로지는 이미 대단해서 워싱턴 DC에 왔더니
답답해서 못 쓰겠다고 예, 인터넷이요. 그런 얘기들도 좀 했고요. 그리고 중요한 그 포커스는 샌프란시스코도 가고 라스베가스, 뉴욕 다 방문하지만 한국 관점에서 미국 투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서울에 4만 개의 스타트업이 있는데 지난해에만 이제 뉴욕보다도 더 많네요. 인구도 2,500만 명이나 되니까요. 글로벌 마켓으로 가려면 미국으로부터의 투자가 필요하고 기술 협력도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4,300억 달러 투자 유치를 이번에 와서 확보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5G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호주하고 뉴질랜드는 미국의 압력에 의해서 이 중국과 뭔가 파웨이와 일하지 않기로 했는데 그런데 서울의 경우는 지난번에 뭐 파웨이 뭐 어떤 이벤트 같은 것도 유치를 했었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아주 복잡한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서 힘든데 그런데 박원순 시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서울의 우선순위는 중국은 파트너라기보다는 경쟁 국가고 미국은 우리가 같이 일을 해야지 된다. 특히 이제 다국적 회사를 만들고 그에 따른 세계적인 추세로 일을 하려면 그러면은 이제 미국과 우리가 일을 해야지 되는데 미국과 일을 하면서 문화 차이 같은 것이 있어서 조금 어려움을 느끼기는 한다. 중요한 것은 중국은 경쟁자고 미국은 파트너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얼마나 본인이 그 서울시장으로서 친환경 도시를 잘 만들고 있는가. 뭐 올해 말까지 인구가 아니라 나무를 원래 1,000만 그루 심겠다고 했는데 3,000만 그루를 심어서 이산화탄소 없애고 클린 에너지 이런 거 강조하는 것을 얘기를 했고요. 남북 관계가 정체됐긴 했지만 과거에 비하면 지금 굉장히 좋아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평화적인 환경을 만들어야지 된다라고 워싱턴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워싱턴 타임스는 그렇게 영향력 있는 신문은 아닙니다. 워싱턴 포스트와는 완전히 다르고요. 국내 이슈를 주로 많이 다루죠. 트럼프 대통령을 굉장히 강하게 지지하고 82년도에 문선명 씨가 만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유니피케이션 무브먼트라는 회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하루에 2015년도에 발행 부수가 5만 9천 부였으니까 지금은 굉장히 이것보다 좀 줄어들었으리라 이렇게 짐작을 합니다. 미국에서 보는 한국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